식물학자 정원 산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 여름에 대해서, 봄, 여름에 대해보다 봄의 산책, 여름의 산책에 대해서 쭉 구경들을 해봤고요. 오늘 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 산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는 가을에 9번째 산책,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두 번째, 10번째 산책, 정원을 건강하게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한 발을 잠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오늘은 정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원은 지위자산, 즉 우리가 가진 많은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위를 바깥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산이 지위자산이라고 그러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내가 이 사회나 또는 내 자신의 지위가 어떻느냐를 많이 나타낸다고 해서 정원은 지위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의 지위자산은 아파트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아파트냐, 어느 몇 평수의 아파트냐가 대한민국의 지위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 정원을 통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나 기능으로부터 인간 사회가 혜택을 받는 현상, 즉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자원을 순환시켜 재활용하며 토양을 형성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온을 조절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즉 정원은 이와 같이 생태계 서비스 한 종류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정원이 있지만은 특이하게도 정원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원이 료안지 정원이라고 교토에 있는 정원이고요. 근데 실은 막상 가보면 황당할 정도로 좀 눈에 보이는 게 그 정원의 전부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는 뒷배경에 나무만 있고 그 마당에 정원이 있는 마당에 바위가 되고 바위 주위에 조금 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어떤 비움의 정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서 어찌되었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이고 가서 한 번쯤은 볼만한 정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20년 전에 료안지 정원에 다녀왔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그 정원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 첫 번째 내용에 따라서 잔디하고 정원은 어떤 그림을 써붙여 놓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네이버 검색을 딱 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잔디 정원을 그 이미지 파일을 찾는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마라케시 고급 호텔의 잔디 정원이라고 뜨길래 뭐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도시에 가서 사하라 사막 트레킹, 사막 안에서 4박 5일 동안 텐트 치고 사막만 걷다 오는 트레킹을 열심히 검색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잔디 정원을 검색하는데 네이버는 나는 너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어 하는 것처럼 마라케시의 정원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정원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원이 그 도시나 그 나라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와 있는 게 벨기에는 국토의 약 8%가 정원으로 되어 있고 영국은 전국 도시 면적의 25% 정도가 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스웨덴, 뉴질랜드 등 다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원 면적의 구성을 보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정원의 면적은 약 10%,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무 외에 다른 식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이고 잔디는 그 정원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 주제는 이 정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잔디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잔디라는 것은 사진은 그 잔디를 실을 키우거나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잔디를 다 키운 다음에 잘라서 한 덩어리를 된 거를 팔고 있습니다. 이 잔디를 땅 위에 얹어서
잘 다듬어 놓으면 잔디밭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미국에서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한 작물이 옥수수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잔디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미국 국토의 1 내지 2%가 잔디로 되어 있으며 제일 큰 문제는 물과 화학 비료 그리고 제초제 등이 과다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작물로서는 대개는 잔디가 식물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특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잔디는 85% 정도가 호밀풀이라는 단일 품종의 잔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잔디조차도 정원에 점점점 다시 더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의 제일 큰 원인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건강하게 하는 다이어트. 정원에는 지금보다 좀 더 물을 적게 줘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여름 식수의 60%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잔디밭으로 가고 있으며 미국, 스페인 등등도 다음과 같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고 결론은 정원에 주는 물의 양이 아주 과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정원에 있는 나무나 풀 등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정발산 현상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식물이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기 위해서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식물은 자기 몸에서 전체 몸에서 활용하는 물의 양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의 약 3%만 실제 사용하고 있고 다시 잎을 통해서 발산하는 양이 약 97%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발산이 되지 않으면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발산량은 점점점 그 식물에 따라서 다르며 바람만 불어도 정발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물 과소비가 많이 하는 이유는 식물이 물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느냐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뿌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자. 무작정 물을 줄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줘야 식물이 물을 가장 잘 쓸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식물의 키로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뿌리가 생각보다는 깊게 퍼져 있습니다. 뿌리의 길이가 잔디는 줄기는 10m지만 지하 밑으로 뿌리 깊이가 약 3m 정도 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이 뿌리의 역할은 단순히 물을 흡수해서 줄기와 잎에 보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분을 뿌리 자체 내에 저장도 하고 전분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뿌리의 적응력이라는 것은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그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 밑에까지 뿌리가 깊게 자라게 됩니다. 즉 물을 양을 많이 한꺼번에 주게 되면 식물의 뿌리가 길어져서 앞으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데 물을 조금씩 자주 주게 되면 뿌리가 깊게 자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주 뿌리가 얇게 자라게 되는 바람에 일시적인 가뭄이나 또는 여행 등으로 다니면서 물을 적게 주게 되면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즉 평소에 물을 듬뿍 주는 게 습관이 돼서 자주 듬뿍보다는 가끔 듬뿍을 줘서 뿌리가 깊게 자라도록 만드는 게 식물을 잘 키우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정원에 농약 또는 식물 영양 보조제의 과사용이 문제가 됩니다. 지구상 땅에서 식물에 관련된 환경오염의 정도로서는 숲, 목초지, 농지, 가수원보다도 정원의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약을 많이 뿌린다고 생각하는 농지나 가수원보다도 정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맡은 부분에 그 부록 비슷하게 비냄새라는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냄새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오는 순간 우리가 어떤 냄새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비냄새라는 것은 빗물 자체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비가 옴으로 해서 생기는 냄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가 오려면 공기 중에 수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하늘에서부터 번개 등에 의해서 오존이 많이 형성이 돼서 오존의 냄새가 우리가 많이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라있던 흙 속에 젖어지면서 물방울이 튀면서 잠깐 나는 냄새가 우리가 비냄새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성분으로서는 이름도 어려운 메칠 이소브로네올 또는 지오스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페트리코, 즉 바위에 그 식물의 잔해가 들어가 있어서 바위에 형성되어 있던 성분이 공기 중으로 뛰어나와서 비냄새라는 걸 맡게 되고, 식물 자체에도 식물 잎이나 줄기에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식물이 테르펜이라는 그 물질을 발산하게 해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가 비냄새라는 걸 맡게 됩니다. 그림으로서는 페트리코가 생기는 과정, 그리고 땅바닥에 있던 흙 속에 있던 지오세민이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에어로졸이 돼서 우리가 공기준으로 확산이 돼서 비냄새라는 걸 맡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성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냄새라고 알고 있는 지오세민은 토양과 민물 속에 있던 박테리아가 만들게 되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더위 또는 가뭄에 죽으면 토양 속에 지오스민이 쌓였다가 비가 오면 날아오르게 돼서 우리가 비냄새라고 느끼게 됩니다. 단 비가 더 오게 돼서 물 속에 잠기게 되면 이 공기 중에 지오스민이 나오지 않게 되어서 향기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흙냄새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몇 분 동안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지오스민이 생각보다는 이 생물계에 다양하게 지오스민을 이용하는데, 지오스민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박테리아가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지오스민이 아주 고농도로 맡게 되면 불쾌한 냄새를 느끼게 되어서, 즉 지오스민 자체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지만 지오스민 냄새가 심하게 나면 박테리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상용 선인장은 그 데하이드로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을 펼쳐서 곤충들을 유혹합니다. 즉 그 냄새를 맡은 곤충들은 여기에 물이 있구나 하고 달려오게 되지만 물은 없고 수분만 도와주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와 톡톡이라는 것도 그 지오스민을 통해서 물이 귀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은 이게 톡톡이라는 벌레고요. 사막에 살고 있는 벌레입니다. 사막에 올라가서 사구를 걸어 올라가다 보면 가끔 사막 위에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기어다니는 이 톡톡이라는 벌레를 볼 수 있는데, 이 톡톡이는 지오스민 냄새를 맡고서 물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뱀장어가 바다 속에서 다 큰 다음에 다시 새끼를 놓을 때 다시 강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저 먼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던 뱀장어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강바닥을 찾아오는지, 그거는 지오스민 냄새를 맡고서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있는 낙타가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방법도 물에서 풍기는 지오스민 냄새를 맡고 몇 킬로 밖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물 웅덩이도 낙타는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오스민은 물에 관련되어서 이 생태계에 많은 동물들 또는 생물체가 물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막 얘기가 나와서 톡톡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잠시 1월 달에 사막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1번째 산책. 네. 11번째 산책은 네, 정원을 가꾸면 행복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 저자가 할아버지의 공동 텃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텃밭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마 그 땅, 오염되지 않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잘 옮겨봤습니다. 말씀드려 보자면, 이 분이, 이 저자가, 진행했던 연구 중에서 그 녹지가 많은 도시를 이제 조사했는데, 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근데 왜 여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책에는 여성이라고 나왔는데 왜 여성일까? 10만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병력이나 그 거주지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식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녹지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낮고 12% 낮고 기도질환에 걸릴 확률도 34%나 낮더라. 암에 걸릴 확률도 낮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녹지에서 멀어질수록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유추하자면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심리적으로 안정이나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도시의 평균 기온이 그런 주변 그 나무나 이런 산림이나 숲이 가까운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1도에서 3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 혹은 뭐 이런 어떤 기온에 따른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숲의 면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숲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산림의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기온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략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심의 이제 더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앙코르 석공 선생님께서 식물의 증발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증발산 현상이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데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난다. 그리고 식물이 많은 공원에서 300m만 떨어져도 증산 작용을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이 건물의 난방시설에서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가 기도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나무가 단풍나무나 느릅나무, 사시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주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나무나 측백나무,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가 좀 더 우수하다라고 최고 24%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잘못 심으면 또 이 흡수율이 5%에 그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도심의 나무들이 이제 미세먼지를 보통 이제 이건 또 뭐 통계적인 거겠지만 아무튼 흡수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는 미세먼지 그 허용 기준치인 25 ppm 이내로 돌릴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기준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수영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탁구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죠. 이게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이 미세먼지가 심한데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숲에서도 이 정도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이렇게 어떤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도 공기 좋은 데서 탁구 칠 수 있다. 기수영 선생님께서 탁구를 좋아하시는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미세먼지 사이즈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면 이게 뭐 해변의 고온 모래 사이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PM하고 2.5가 있고요. PM10이 있죠. PM10은 먼지나 꽃가루 곰팡이 정도의 사이즈고 요 파란 애 있죠. 요 파란 애가 미세먼지고 이 안에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친구들이 얘인데요. 얘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초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PM2.5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몸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눈에는 뭐, 결막염, 코에는 비염, 너무 평상시에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지염, 폐나 천식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폐 속 깊이 침투해서 뭐 폐에 흡착되고 폐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오늘자 그 미세먼지거든요. 근데 여기 다 보통이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 25 ppm이었잖아요. 기존 허용치가. 근데 이게 뭐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보통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도가 0에서 30이 좋은 거다. 그리고 31에서 80까지가 보통이다. 그리고 81에서 150이 나쁜 거고 아주 나쁜 거는 150일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미세먼지 안에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등이 58.3%, 이 초미세먼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탄소류, 광물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런 미세먼지가 이제 나무나 어떤 숲이 가까워야지 조금 더 이제 뭔가 공기가 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그 시카고나 토론토 이런 도시에서는 그 사유지 정원을 없애지 못하는 법이 있대요.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면적으로 여러 장소에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좁은 면적에 이렇게 여러 개의 정원을 주면 어떨까, 도시 안에. 그래서 건축할 때 주차장 설치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주차장 몇 개 이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무처럼 녹지 조성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의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끼와 함께도 읽었고 아침에 그 아침 방송에서도 학문을 따오면서도 이 지의류가 나오더라고요. 지의류가 이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언제 많이 보이냐면요. 제가 또 다른 사진이 없네요. 그 돌 같은 데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물에 끼는 거 그런 것도 지의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의류가 원래는 곰팡이랑 시아노 박테리아만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생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담자균류인 형태의 곰팡이도 이렇게 같이 공생하는 걸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의류는 암석이나 나무 표면, 식물 뿌리, 토양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고 균류나 조류 등 미생물도 단독으로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의류가 요런 지의류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의류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누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공생하는 애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잔항지의류, 담자지의류, 담자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이렇게 이건 공생하는 종류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의류들이 이 책에서는 그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뭐 도구라고 해서 미안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요 수상 지의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 갔을까요? 제가 분명히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지유류가 환경오염의 척도이기 때문에 공기의 질을 감시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기에 오염가스가 섞이면 지유류가 성장을 멈춘다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산화황이나 산화질소 같은 애들이 걔네들 앞에서는 이제 되게 치명적인데 취약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시아노박테리아의 그런 단순한 구조 때문인데 이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 흡수해야 되는데 오염된 환경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광합성을 이제 방해하고 바로 그 치명적으로 얘네들이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나 미국에서는 환경 감시 활동을 할 때 지유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정한 지역에 사는 지유류 종이 얼마나 다양한지로 그걸로 지표가 된대요. 그 지유류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거 따라서. 그리고 반저명 지유류가 있는데 이 반저명 지유류가 가뭄, 한파, 환경오염에 저항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아마 얘가 그 돌에 있는 애들 같아요. 반저명 지유류가. 그리고 나뭇가지형 잎새형이 얘네 같아요. 얘네. 요런 스타일들. 이 나뭇가지형, 잎새형 이런 친구들인 것 같고요. 그 친구들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취약하고 붉은 녹꽃잎 지의 속 황갈색 반저명 지유류 이 친구가 요런 애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친구들. 그래서 요런 지유류들은 산화질소 농도가 매우 높고 공장 옆에서도 잘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유류의 종류를 보는 거는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봐요. 되게 많은데 봐요. 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잠깐만요. 아, 이거는 어디 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유류. 제가 어, 여기 보시면 다 지유류인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름도 이렇게 가로, 얘가 약간 잎새형 같아요. 가로 매화나무 지유류. 굉장히 많았는데 왜 별로 없죠? 185건인데 여기가 제가 아무튼 이렇게 지유류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유류가 이게 이 지유류가 지유류 이야기 될 때 그 식물에 별보다 많은 그 미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그 박테리아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식물 이 책에서 되게 표현이 재밌었는데 식물이 그 원시 부족이 인디언들이 사람 땅에 묻고 목만 나오게 땅에 묻었을 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식물이 꼭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 저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존 전략이 아주 다채로운 것이다. 이 식물들이 그래서 땅속과 대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어. 목만 나와 있으니까 얘네가 살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미생물을 적극 활용할 때 생명체 안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받으면서 공존하는 그 집단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는 그 인간의 몸에 서식해서 공생하는 미생물이라는 의미고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저자는 그 찰리의 초콜릿 공장 맞죠? 그 영화에 이 움파룸파족하고 얘네들이 뭐를 먹기 위해서 초콜릿?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인가? 뭐 그거 먹으려고 되게 열심히 일하다. 뭘 먹으려고 열심히 일했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 공장에 얘네들이 꼭 필요한 존재고, 그러니까 서로 식물이 미생물하고 같이 이렇게 공생하려는 이 모양이 이 영화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의 종류나 결합 방식, 식물을 위해 하는 일이 매우 다양해서 한계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그런 그 유기체들이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이 있는데, 뭐 장내 세균, 얘네들이, 아주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물이 뿌리 내린 땅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전자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의 미생물이 제공하는 정보도 중요하다. 그게 요새 말로 통유전자 혹은 이 다른 말이에요. 통유전자라는 말도 쓰고 통생명체라는 말도 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식물의 잎 표면에 사는 미생물 수가 10의 26승인데 저게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개체수가 아무튼 저렇대요. 근데 하늘의 별이 10의 24승이래요. 그 개수가. 그래서 별보다 많은 미생물이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인체 장내 미생물도 말씀드렸었는데 인체 마이크로 바이옴인데 여기는 마이크로 바이옴은 체중의 1에서 3%를 차지하는데 전체 미생물의 95%는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을 제가 안 봤거든요. 영역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식물이 살아가는 영역을 근권과 옆권과 내권으로 나누는데 근권이 그 뿌리가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뿌리가 있는 토양 영역, 뿌리랑 직접 닿는 흙의 1g에는 1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 수 있다. 이게 근권이라는 영역이고 옆권이라는 것은 잎과 줄기처럼 지상으로 나와 있는 영역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시간 됐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네, 요거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의 재래 상관관계인데요. 토마토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농업에 활용했더니 이런 생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고요.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과 미생물이 친하면 토양이 이렇게 특별해지고 뭐 비옥해지고 그리고 병원균을 물리쳐 준다. 그리고 식물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식물이 직접 개체수를 조절해야만 하는데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공격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균으로 돌변해갖고 생명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 저는 알레르기 반응이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돼서 생긴 건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석공 선생님께서 혹시 나중에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시간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지휘류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악의 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분은 이제 이 가을 정원에 내가 좀 정원을 좀 무섭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육식하는 식물 그렇게 나오고 곤충을 잡긴 하는데 먹지는 않는다. 그럼 뭐야? 안 먹을 거면서 왜 줘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비유를 섞어가면서 식충식물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그 식물들을 보여드리는 걸로 제 발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만치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과처럼 보이나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사과가 이렇게 뭐 썩으면 이런 모양인데 아메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나무라고 하고 그 구글에 찾아보니까 형태는 되게 다양하던데 그 남미에서는 사람을 고문할 때 이용했는데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엄청난 통증이 유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잎에 포르볼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습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땀 이런 걸 나니까 빗물에 녹으면 우윳빛을 띠게 되고 피부에 닿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갖게 돼서 그저
그 근처에 갔다만 둬도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문할 때 많이 썼다. 이런 이제 그 죽음의 사과나무 이런 그 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독성이 강해가지고 잎이 나무를 타는 연기만 그 맡아도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 나무로 불을 피워 요리하면은 음식에 유독물질이 스며들고 그래서 이 구강 점막, 위 점막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다 이런 그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거는 이 그 악의 꽃, 악마 정원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식물학 공부를 하면 너무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익숙해졌네요. 벌레잡이 풀이라고 연구실에도 얘가 있었는데요. 얘를 처음에 갖다 놨을 작년이죠. 아직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작년에는 이 잎이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의 질소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올 여름부터 이 끝에서 저 여기 선생님들 왼쪽에 여기 잎 하나 보이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이렇게 생장이 딱 멈춰가지고 요 모양을 못 봤는데 올 여름 지나서부터 요게 이렇게 좀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거꾸로 형성이 되고 요 나중에 천천히 보면은 제가 연구실에서 요 뚜껑 만들어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진짜 질소가 부족하다 연구실에.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 때 꽃집 아저씨가 이 벌레를 잡는 풀이긴 한데 벌레가 보양식 개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질소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질소는 이게 필수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흙에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이제 직접 동물이니까 곤충인데요. 식충 식물은 종자 식물의 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곤충을 잡는 애 중에 끈끈이 주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너무 예쁘죠. 그 세종시에도 식물원이 있어가지고 모든 식물원에는 이제 너무 특별하니까 가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끈끈이 주걱 여기 이 액체 여기가 끈적끈적한데 이게 줄기와 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접착 물질을 이렇게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끈끈이 주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도 미생물에게 하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전체적으로 산업 용어가 되게 자주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하청을 주면은 그 미생물이 거기 붙은 애들을 막 소화하게 되고 그러면 희생된 곤충이 분해되는 과정에 이제 또 질소가 많이 나와서 그걸 뿌리로 다시 이렇게 흡수한다라고 책은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끈끈이 양지꽃, 테트랄릭스, 제라늄, 동작꽃, 악취시계꽃 다 모르는 식물이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식물학 공부한다면서 그 화요일에 선생님 오실 때 막 자연학은 너무 좋아 이랬는데 1층에 꽃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꽃집에 풀새만 거기 위층에 붙어 계시고 저는 풀새한테 뭐 보고 있냐고 지금 빨리 가던 길 가자고 막 이렇게 닦아치면서 풀샘을 식물을 못 보게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 식물도. 근데 이제 핵심은 예뻐 보이지만 얘가 이렇게 밀선이 있어가지고 벌 뭐 이런 애들 은근히 유혹을 좀 작은 애들 개미 이런 애들 유혹을 해가지고 미생물에게 이제 하청을 주는 거죠. 이러한 끈끈이 양지꽃 그 다음에 에리카 테트랄릭스 이런 거 너무 예쁜데 얘도 식충을 한다. 그러니까 색깔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곤충을 끌어들이기가 좋은 점도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제라늄 이런 것도 식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밀선 요게 이렇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다 있다. 끈끈이 동작꽃 그리고 악취시계꽃 이렇게 예뻐 보이는 애들이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책이 되게 재미있는 게 페투니아 너마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 끈끈이가 이렇게 이제 그 털을 가지고 이제 끈끈이 대신에 유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마토 너마저인데 오늘 토마토 많이 나오네요. 토마토 왜 끝부분에 쌤들 키워보시면 요 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곤충을 유인한다. 그런데 토마토가 곤충을 드시는지 하청을 주는지 이런 건 잘 밝혀지지가 아직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곤충을 이제 털로 포획을 하는데요. 토마토 페투니아류가 가진 털의 신비가 이제 직접인지 간접인지 뭐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곤충을 유인하는 것으로는 그 확인이 된다. 아마 사체 같은 게 뭐 이렇게 관찰하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을 죽이기는 하는데 직접 안 죽인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렇게 청부살이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런 애들 중에 질소를 자기가 직접 얻기보다는 곤충을 좀 방어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끈적한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 분비물로 다른 벌레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이 벌레가 또 다른 곤충을 유인하게끔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간접살인하는 중에 식물 이름은 너무 이게 어디까지가 이름이고 종이고 이게 제가 잘 어렵고 외우지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어떤 종류의 식물은 이게 이걸 공생이라고 보는 건데 서로 윈윈하는 사이인데 이 로리둘라라는 애가 있는데 말미잘이 흰 동가리를 숨겨주는 것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비물을 만들어 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들면 노린재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근데 노린재는 여기가 이제 다 완전히 붙어 있지 않게 해주는 그런 물질인가 봐요. 여기서 노린재가 곤충을 먹어치워가지고 이제 그 사체가 이제 식물이 다시 질소를 흡수하는 데 쓴다.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면 요런 류의 로리둘라 종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식물은 쉽게 곤충의 사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혹시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주먹처럼 큰, 제가 그 오송역 앞에 얘 본 것 같은데, 이거 그 주먹만한 그런 애가 있는데, 얘도 파이팔란투스 속 이래가지고 사진만 예쁜 거고, 이쪽은 얘도 이제 이런데 얘가 흰개미 집 위에 털을 잡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청을 주는데, 여기 물이 풍부한 샘에 거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 곤충이 이렇게 여기 기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주면은 그러면 여기서 그 곤충들이 분비물을 막 만들어내고 그럼 그 분비물을 가지고 질소를 또 흡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도 하고 또 이 책에서는 완전 범죄도 있다. 아무리 봐도 살생한 것 같은데 흔적을 안 남긴 애가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건 제가 더는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곤충을 포획하는 입이 땅속에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쓰시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냉이도 이렇게 무서운 애다 실은 이러시면서 냉이가 싹트기 직전에 씨앗 껍질의 점막이 물을 가득하게 빨아들인대요. 이때 그 물에서 형성되는 화학물질이 여러 가지 그 곤충들을 막 끌어들이고 단세포 생물들을 끌어들이는데 이게 이제 딱 올라오면 냉이가 독소를 모아서 죽이고 사체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우리가 이제 봄에 냉국 이거 다 그 살인의 추억이 가득한 국이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고 씨앗은 이 질소를 그런 방식으로 흡수했다. 그 다음에 영양도 필요 없는데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메발톱 꽃이라고 이건 많이 보이는 꽃인데요. 이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다. 왜 그러니까 더 필요 없는 큰 곤충이 지나가지 않도록 적당한 그 가드를 둔다 이래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끈적거리는 분비물 그래서 작은 곤충을 이렇게 유인하고 이 작은 곤충이 붙어 있는 걸 보고 큰 곤충이 달려들면 이제 큰 곤충은 붙진 않고 먹이를 흡수하면서 이 메발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또 다른 곤충을 막아준다. 이래서 용병을 요거 많이 보셨죠? 이 메발톱도 이렇게 그 줄기 부분에 사체가 많이 보일 것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잔혹과 평범을 오가다면서 이 챕터 끝에 이게 그 구간에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성선택에 있어서도 그 뒷부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실 텐데요. 성도 식물이 남성 여성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도 하고 이 살해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방페이 트리오필룸 이런 그 풀이 있는데 이 풀은 평범하게 있다가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 붉은색의 표충잎을 만든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사인이고 이때 혹이 돋아나서 이 혹이 곤충을 붙들면 거기서 이제 곤충을 그 소화 효소를 이렇게 분비를 해가지고 곤충에서로부터 다시 질소를 흡수하다가 사냥이 다 끝나고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다시 뿌리로 양분을 흡수하는 대로 넘어가서 약간 우리가 그 보양식 먹듯이 때 맞춰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는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부록이 있는데요.
제 끝나고 난 부록에 제목은 식물의 접촉 형태 형성인데 식물이 손 타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유독 있어서 형태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식물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접촉 면적에 따라서 피하기 위해서 모습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주된 주제였고요. 도입부에 이런 거 관상용으로 화초로 반려식물로 많이 키우지만 진짜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거는 접촉 중에서도 그 후각, 냄새 이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특히 로션 바른 손 싫어한다. 그래서 식물의 향기가 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맡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술하는 부분이 좀 살벌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